최근에 이제 뭐 코딩하는 툴들은 많이 나왔지만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 전반적인 관점에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툴은 MSA Easy라고 하는 툴이고요. 이런 모델을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델로 AI가 자동으로 설계를 해주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코드가 생성되어서 구현체가 나오는 단계까지.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이벤트 기반으로 서로 연동되는 시스템이 이제 분해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분해를 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가지고 AI를 적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적인 라이프사이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실제 어떻게 기업 내의 생산성을 딥식 수준에서 설치형 수준에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소프트웨어를 이제 분석해서 최근에 이제 뭐 코딩하는 툴들은 많이 나왔지만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의 분석과 설계 그리고 테스팅, 배포, 유지 보수까지 전반적인 관점에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는 폭넓게 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팩트를 보게 되면 코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임팩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커서 아이디라든지 이런 툴을 쓰고 안 쓰고는 이제 생산성과 품질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거기와 함께 이제 테스팅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테스트를 만들어 놓은 코드에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하는데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AI를 통하면은 지금 현재 형상을 전달을 주면 이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 테스트 코드는 거의 이제 생성이 되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TDD 기반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AI 통해서 많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으신 것 같아요. 테스팅과 코딩은 많이들 지금 현재 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배포 측면에서도 우리가 쿠버네티스 어떤 배포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그 클라우드에다가 배포할 때는 상당히 많은 그런 컨피그레이션과 설정이 거의 코드 수준이죠. 코드 수준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배포 스크립트를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운영 중에 발생한 트러블 슈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전문화된 그런 배포 스크립트와 운영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특히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쿠버네티스 툴들 중에서 그런 오퍼레이션을 자동으로 하는 AI들이 좀 나와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관리하시는 그런 쪽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 이 영향도가 높은 부분에서 영향도가 낮지만 이 복잡성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영역으로 이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코딩과 테스팅, 배포를 넘어서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그리고 아키텍처링,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에서도 AI가 이제 대거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에 이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딥식 아론 모델이 특히 추론 모델, 그러니까 COT, 체인 오브 서트를 자기가 자체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려 깊은 분석과 설계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분해 설치를 통해서 내부에 우리가 그 폐쇄망 속에서 SI 개발을 해야 되는 환경에 많이 놓여 있는데 온라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된 서비스에서 경험했던 그런 생산성을 우리가 프로젝트만 들어가면 이제 원시인이 돼버리는 개발자. 코드에 대한 참조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딥식이라고 하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다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툴은 저희가 뭐 계속 개발을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 MSA Easy라고 하는 툴이고요. 이 툴과 함께 컨티뉴 같은 개발 툴이 뒷단에 이제 이어져서 코드를 생성한 후에 클라인이나 GPT 엔지니어 같은 그 자동화된 툴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더 세부적으로 생성을 하고 우리가 최신 기술들을 적용해서 코드를 생성하고 이것을 이제 트러블 슈팅도 하고 이후에 실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제 크죠. 크게 만들어져 있는 요구사항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 모듈이 크다는 거죠.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하나의 모놀리스에 담거나 하나의 모듈 안에다가 다 담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그것을 분해하고 그리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 안에서도 여러 객체 클래스로 우리가 분해를 하고 그 분해한 것을
여러 가지 그 기술적 변화나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헥사고널 아키텍처나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그들 간의 커플링을 줄이기 위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그것을 비로소 실제 워킹하는 소스 코드로 만들고 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우리는 또 휴먼 인더 루프로 중간중간에 이 의사결정들에 또 간섭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완전히 전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 단계에서 또 간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그 프로세스를 툴에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로컬 설치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축을 해서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AI 모델 서버를 지금 현재 오늘 데모 드릴 부분은 이제 럼팟에다 올려서 보여드리는 환경인데 그 환경이 이제 실제 분해 구축을 하셔서 구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이제 여러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딥식 R1 디스틸 그 증류 모델 퀸으로 된 32B짜리 모델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픈AI 호환 모델로 된 것을 이제 MSEG에서 이제 호출을 해서 기존의 큰 요구사항, 민원 처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공공 요구사항을 인풋으로 우리가 줬고요. 그것을 요구사항을 얘가 분해해서 개발기에다가 올려서 테스트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환경은 이제 럼팟 위에다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보여드릴 데모는 민원 신청에 대한 요구사항을 긴 것을 넣을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이 이제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하면은 이것을 자격 검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중간 자격 검증하는 어떤 업무가 있고 그것이 이제 문서 관리에 자동으로 이제 각 기관에서 이제 문서가 발급이 되면 그게 문서 관리 EDMS 시스템에 발급이 되어서 이것을 나중에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가 되고 그 속에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API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델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는 최신의 기법이죠. 이 기법을 따라서 AI가 자동으로 설계를 해주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코드가 생성되어서 실제 구현체가 나오는 단계까지를 딥식 모델 위에서 동작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화면은 이제 딥시크 R1 32 빌리언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럼파드 환경 설정입니다. 간단하게 시간당 요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제 구동하는데 충분한 고성능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이제 도메인 분석 설계 자동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유저 시나리오를 이제 자연어 기반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해준 시나리오는 이제 민원 신청 발급에 관한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간단하게 바운디드 컨텍스트의 개수를 지정을 해주고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황에 맞게 유리한 관점을 선택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성된 결과를 보면은 이제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대해서 AI가 다양한 설계 옵션을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추론 과정이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관계가 시각화되고 서로 이제 코어 도메인, 서포팅 도메인, 제네릭 도메인이 그룹핑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대해서 내부 비즈니스에 대한 구현 전략과 상호작용 패턴 등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생성된 결과를 가지고 어리버트 초안 생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위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어그리게이트 초안 생성을 진행을 해보면 이 도출된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대해서 AI가 다양한 어그리거트 설계 옵션들을 생성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별로 생성하고 있는 어그리거트 설계의 결정, 근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론 과정이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분석을 하고 내부 도메인에 대한 설계를 결정하게 되면은 각각의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탭별로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메인 옵션을 생성을 해주는데 그중에서 이제 상황에 맞게 적합한 옵션을 태기를 해서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모델 생성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전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옵션들을 선택해서 만들어낸 바운디드 컨텍스트와 어그리거트 도메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딥시크가 어떤 추론 과정을 통해서 무대를 그려내고자 하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결정했던 이 업무 범위의 바운디드 컨텍스트들이 우선적으로 모델상에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각 바운디드 컨텍스트별로 이제 결정했던 어그리거트 도메인의 설계 정보를 기반으로 내부의 속성들이 결정되면서 시나리오를 또한 함께 분석을 해서 도메인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CRUD 또는 또 API 리드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조회 관련 화면까지도 이제 자동으로 AI가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바운디드 컨텍스트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설계 그리고 전체 이 모델링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모델링은 실질적으로 코드로도 이제 생성이 될 수 있고요. 이전 단계까지 이제 생성되었던 여러 가지 옵션들은 구체적인 산출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 동작 가능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생성하게 해주고 모델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코드를 이제 로컬에 또 다운로드 받거나 기세, 푸시를 해서 즉각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했을 때에는 이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또 얻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각각의 어그리거트별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CRUD나 API 버튼들이 전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MSEG의 간단한 토핑 기능을 또 활용을 해서 코드에 대한 디테일한 옵션 같은 것들을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민원 처리 시스템이라는 주제에 맞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또 토핑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또한 또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 그 코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앞서 여기 모델 설계한 모델링 결과를 보시면, 요게 이제 결과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세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일단은 AI에 의해서 이제 도출이 된 결과고요. 각각을 보면 이벤트 기반으로 서로 연동되는 시스템이 이제 분해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요구사항을 처음에 넣을 때는 전체 기능들에 대해서 모두가 밍글된 형태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갔어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해를 할 때 도메인 전문성을 위주로 분해를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일부는 생성하는데 우리가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2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그 맥시멈 값을 주게 되고요. 우리가 너무 많은 분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프로젝트에서. 나는 3개까지 분해하겠어.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3개로 분해를 하겠어.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여러 옵션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우리가 분리의 목적이 있죠.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해할 때 목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메인 복잡도를 기반으로 쪼갤 거냐, 아니면 프로세스의 흐름대로 쪼갤 거냐, 혹은 기존에 우리 그 코노이 법칙에 따라서 조직별로 쪼갤 거냐, 혹은 사용자별로 해서 특화된 걸로 쪼갤 거냐, 성능 위주, 장애 전파 차단 측면의 방어적인 측면이, 그다음에 인프라의 상위성 때문이냐, 이렇게 옵션을 우리는 주실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복잡도 같은 경우 그냥 선택을 하면 되고, 조직 관점이라고 만약에 주면 조직도에 대한 정보를 우리 추가적으로 줘야 돼요. 조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우리는 주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을 여기다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요구사항을 여기 생성을 안 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우리가 이제 큰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요구사항을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고,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생성까지 요구사항도 생성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자체가 딥식 위에서 이 정도가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이렇게 분할을, 첫 번째 이제 큰 요구사항 범위 내에서 이것을 떻게 해야 간섭성이 적고 커플링을 줄이면서 이제 응집도를 높이는 수준의 업무 범위로 쪼갤 거냐라고 하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출됩니다. 우리가 이제 3개 정도로 쪼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3개로 이제 쪼갰고요.
코어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핵심 도메인이라고 해서 업무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마이크로 서비스 부분이 코어 도메인이고, 서포팅은 그것보다 부수적인 다음 수준의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축은 해야 되나? 그렇지만 코어 도메인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업무들을 뜻하죠. 그래서 뭐 실제로 주문과 결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리소스를 좀 투여해야 되는 그런 업무로 분해가 됐고, 나머지 음식점 그 식당 관리, 그다음에 배송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서포팅 도메인으로 시스템이 잠시 죽었거나 해도 나중에 다시 기동되었을 때 서로 펍섭으로 또 연동을 시키면 여기에 주문된 내역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다가 나중에 식당 그 주인에게 노티가 가고 라이더에 의해 가지고 배달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서 잘 나뉘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우선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밑에 하단에 여기 분석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차별성이 높고 복잡도가 높은 게 이제 여기 하위에 배치가 되고, 이 하위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하드웨어 리소스나 개발자 리소스를 가장 많이 투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도출이 됐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웃소싱 혹은 인하우스더라도 약간 주니어 팀에게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분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분석이 이제 됐고요.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이.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내려보면 그러한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구현 전략을 어떻게 갈지를 여기 셋 다 리치 도메인 이렇게 갔는데, 음식점 관리, 배송 관리 같은 경우에 리치 도메인이 아니어도 되는 트랜잭션 스크립트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는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AI가 만든 거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우리는 줘야 되겠죠. 뭔가 이 요구사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는 피드백을 우리가 여기다가 자연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재생성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중요도가 나는 사실은 주문 및 결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코어 도메인이 아니야. 어, 이미 존재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져다가 쓸 거야. 커머스 시스템을 가져다 쓸 거야. 그럼 제네릭 도메인으로 이제 그 격화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선택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그리거트를 이제 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제 전반적인 업무적인 관점의 분리, 저걸 우리는 전략적 설계라고 하죠.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전략적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전술적으로 이것을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담기는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리고 클래스 모델로 클래스 모델로 실제 생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자기 속내를 보여주고 있죠. 뭐라고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밑에 이제 옵션들이 나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 보면은 자, 옵션 1, 2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옵션을 세 가지를 뽑게끔 프롬프팅이 되어 있고요.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어그리거트를 우리가 쪼갤 때 이렇게 코스 그레인드하게 뽑을 수도 있고 파인 그레인드하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나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개선될 계획인데, 이렇게 두 개입니다. 사실 어그리거트가. 얘는 어그리거트 하나로 만들었어요. 자, 어그리거트를 하나로 가면 트랜잭션 단위를 하나로 간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동시성을 약간 포기하는 그런 관점이 됩니다. 동시성을 포기하는 대신 에이시드 트랜잭션이 확실하게 유지되는 그런 그 설계 의사결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많이 유지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이솔레이션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기 이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주문 정보와 결제 정보는 하나가 무조건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결제와 주문 정보를 나누는 것은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주문이 벌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나중에 벌어질 때 대신에 우리가 여기는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로 결국은 여기도 트랜잭션이 묶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라고 그러죠. 그런 관점으로 여기는 약간 더 성능이 높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단점을 여기서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도메인 드리븐 전문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런 어그리거트 설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응집도는 높으나 커플링은 낮다. 그래서 의존성을 최소화시켰다. 근데 얘는 여기 단점을 보면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능이 더 높은 거죠. 이거는 프롬프트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가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을 해주는데, 저 같으면 2번을 할 것 같아요. 자, AI 추천이 좀 멍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O3 모델, 그러니까 지금 오픈AI O3 모델과 비교를 계속 해봤었는데, 모델 설계는 잘 해요. 근데 지금처럼 추천은 약간 우리가 실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요 두 번째 모델이 저는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탭을 눌러볼까요? 우리가 선택을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도 음식점과 메뉴와 메뉴 아이템을 나눌 거냐, 혹은 메뉴 아이템과 음식점은 합친 모델로 갈 거냐. 요게 1번이 낫겠네요. 오케이. 요건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 선택을 해줘야 되죠. AI가 모든 걸 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어그리가트가 이렇게 나뉘었네요. 얘는 어그리가트가 세 개로 나뉘었네요. 이렇게 루트가 세 개입니다. 이렇게 배송에 대한 내용과 배송 진행에 대한 내용을 분리할 거냐?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번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의사결정한 두 가지죠. 전략적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 도메인 모델의 굵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렸고, 여기는 지금 라이브로 어그리거트를 이제 기본 껍질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자, 여기는 그 싱킹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이도 원래 이제 싱킹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COT 모델의 장점이 어, 이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얘가 뭔가 생각을 하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면 될까? 저렇게 만들면 될까? 혼잣말을 엄청 합니다. 그냥 바로 내뱉는 게 아니라. 그래서 R1 모델이 그런 게 좀 재밌고, 이런 분석 설계에 있어가지고는 이러한 접근, 좀 깊이 생각하는 딥싱킹 모드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의사결정 해준 대로 이렇게 설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설계를 우리가 하는 중에 디테일을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속성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파인 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 클래스 모델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있고, 앞서 이제 주문이라는 정보에 대해 가지고 주문 상태는 이별 이뉴머레이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걸 얘가 알아서 설계를 했고요. 그 여기 이제 주문 상태라고 하는 것이 그 요구사항에 보면은 주문을 받았다, 그리고 결제가 완료되었다,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그 요구사항에 근거해서 이뉴머레이션도 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게 그리고 있죠. 먼저 이제 어그리거트부터 여기 그리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방법론상에서는 원래는 어그리거트부터 뽑는 게 아니라 이벤트부터 뽑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는 설계를 앞서 이미 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발행이 돼야 되고 하는 의사결정을 마친 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어그리거트부터 디파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 선은 이 어그리거트와 이 어그리거트 간의 릴레이션을 뜻합니다. 일종의 DB상에서 이제 그 포린키 관계 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 관계를 그 다음으로 이제 엮게 되고, 그 다음으로 여기 이제 API와 이벤트들을 이제 부착을 할 겁니다. 클래스 ID라고 되는데, ID 클래스고요. 클래스 ID가 아니고, ID 클래스라고 해서 다른 어그리거트들을 참고하는 밸류 오브젝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맨드를 만들고 있어요. 커맨드는 API입니다. API 스티커가 곧 붙을 거예요. 여기 왼쪽에. 그거는 이제 인풋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어그리거트가 소프트웨어 구조 중에 작은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아니고, 가장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어그리거트라고 불리는데,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그 어그리거트에 입력되어야 되는 그 API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 네. 한 번에 해서 이렇게 주문 생성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보면 여기에 이 API가 어떠한 메서드로 오는지 확장, 여기 포스트로 포스트로 호출을 하는 API고, 이런 패스가 설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로드, 리퀘스트 바디를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주문 생성됨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붙었네요. 이벤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벤트를 보게 되면 이 이벤트도 속성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카프카 쪽으로 퍼블리시 되는
이 주문이 접수되었을 때, 이 접수된 주문에 대한 정보를 퍼블리시하는 속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딥싱킹으로 지금 생성을 하고 있고요. 그들 간의 연계 관계에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얘가 기분 웬된 테스트 데이터를 작성을 할 겁니다. 기분 웬된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 생성되었을 때 생성이 된 결과에 대한 그 입력값 그리고 출력값에 대한 그 예시 데이터를 추정합니다. 요구사항에서. 그래서 우리가 JUnit 테스트 같은 것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것이 어떤 example 값이 이제 중요합니다. example 값을 얘가 generate 하는 것이 우리가 테스트 작성할 때 제일 핵심이죠.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값이, 기대값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테스팅에서 제일 많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게 이제 AI가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요구사항 정의에서 추정되는 그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기본적으로 얘가 제너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아직은 커맨드 이벤트 리드 모델을 아직은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제 어, 거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폴리시라고 하는 걸 그 사이에 한번 만들겠네요.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각 서비스 간의 이벤트 드리븐한 연동 관계를 뜻합니다. 그 이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분해되어 있는데 분해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끼리 어떤 식으로 연동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규칙이 라일락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각 서비스 간의 연동을 시키게 될 겁니다. 좀 기다리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겠죠. 디테일한 이런 내용들까지, 클래스 모델까지 다 생성을 하기 때문에. 자, 폴리시를 지금 부착을 하고 있네요. 폴리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문 알림이라고 있는데, 여기 시스템 스티커는 우리가 불필요하죠. 시스템 스티커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하는 것을 뜻하고 있고, 그 아마 시스템 스티커가 붙은 부분들이 연결된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요 팔러시가 이렇게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후속 작업들에 대한 연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생성이 됐고요. 여기 예를 들자면 주문이 취소가 되면 요 주문이 취소되면 취소에 대한 알림을 한다 그 뜻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요 연결이 그렇게 돼 있죠. 주문 취소되었을 때 주문 취소 알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문 취소라고 하는 이 커맨드를 한번 이제 다시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아마 여기 GWT 이그젠플이 아마 생성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자, 여기 GW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구글 웹 툴킷이 아니고 기분 웬덴. 네. 기분 웬덴인데요. 기분 웬덴은 어떤 주어진 조건일 때 어떤 액션이 들어오면 어떤 기대값을 리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그젠플에 대한 그 인풋 아웃풋 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프롬프팅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작업들이에요. 근데 뭘 아셔야 되냐면은 이 작업들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각 모델에 대해서 일일이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 클릭을 해서 각 모델, 디테일한 모델, 그다음에 이 API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 툴이 다 오케스트레이션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툴이.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게 제일 워킹 잘하는 거는 오픈 AI 모델에서 잘 동작을 하는데 딥식에서도 어느 정도 동작을 한다. 주문 취소나 주문 생성의 이그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주문자가 이러한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보시면 주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왔다면 그 정보가 이렇게 주문 완료됨일 때 이벤트가 이렇게 퍼블리시 돼야 된다. 이런 간단한 거고요. 주문 취소 다시 한번 이그젠플 보면 지금 현재 주문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 똑같은 주문건에 대해서 주문 취소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다. 여기 보면 커스텀 아이디 456번에 이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주문 취소가 된 이벤트가 이렇게 퍼블리시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 테스트 데이터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된 거기 때문에 저것이 우리 비즈니스 모델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제 사람이 한번 체크는 해주셔야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저것을 이 코드에서 이제 JUnit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각 여기 단위별로 해서 코드가 자동 제너레이트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테스트를 우리가 토핑을 줘야 테스트가 생성이 되나요? 토핑 중에
네, 테스트 유닛 테스트를 우리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적용하면 코드에 JUnit 테스트가 이제 제너레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인풋 값에 대해서 기본 코드, when은 이제 실제 cancellation 커맨드가 왔을 때를 뜻하고 있고, 그러면 then 부분, 맨 밑에 then 부분. 그랬을 때, 값은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퍼블리시 될 거야. 라고 코드를 자동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재밌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 코드들을 우리는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푸시를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다가 우리는 그 로컬에 깔려 있는 컨티뉴 같은 툴에다가 다운받아가지고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컨티뉴 같은 툴에다가 받아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UI를 적용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 부분부터는 저희가 기존의 강의 때 많이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ID 툴의 직전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코드를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GPT 엔지니어라고 하는 툴이고 얘를 제가 딥식 R1하고 연결을 해놨어요. 그 GPT 엔지니어는 맨 땅에서 만들어진 저 코드들을 보정을 해줍니다. 오류가 있거나 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보정도 해주고 맨 땅에서 다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생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코드를 쭉 이렇게 생성해요. 다른 데는 모델 하나 만드는데 뭐 몇백 없을 쭉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홈 XML도 뭐 보정할 건 보정하고 알아서 이렇게 쭉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과정까지를 MSEG에서 완료를 하고 이 코드에 대한 보정이나 이런 것들을 GPT 엔지니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여기 로컬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코드가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자기가 뭐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코드에서 여러 가지 실행을 한다든지, 때 얘는 컨티뉴 같은 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티뉴는 커서랑 UI가 거의 똑같죠. 코드 베이스를 이렇게 줘가지고 전체 코드에서 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딥식이 그래도 이제 한글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글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이고, 사용성이 이제 커서랑 거의 비슷해서 특히 이제 코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폐쇄망에 들어가면 인터넷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 샘플, 우리 개발자가 사실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인데, 이런 여러 가지 코드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딥식 모델로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